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의 인공지능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관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원리, 구조, 그리고 활용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핵심 원리를 이해를 하고 어떻게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학습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임베딩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것의 주 강의 목적이 되겠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상용 API를 가져와다가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인 PC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언어 모델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랭체인이라든지 랭그래프와 같은 그런 이제 하이 레벨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최신 언어 모델이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구성은 50분 수행하고 10분 쉬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점심시간이 짧다고 하니 일찍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2025년 1월달 라스베가스 CES에서 젠슨왕 아저씨가 이제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저도 올해 1월에 라스베가스를 가가지고 CES를 다녀왔었는데, 이제 거기 가봤을 때 이제 저 섹션은 못 들어가 봤고 이제 다른 제품들을 구경하다 보니까 AI 파워드라는 키워드들이 모든 전자제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미 Perception AI나 Generative AI에 기반한 어떠한 상용 소비자 가전류에서는 이미 AI는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에이전틱 AI를 현재는 연구하고 있으니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자기네들은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이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서머리 같은 것들을 2025년도 5월 13일, 그러니까 2달 전에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이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다양한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 등등에서 피지컬 AI와 관련한 인식 수준이 어떠하고 어떠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런 서머리들을 정리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뭐 기존의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트윈의 연장선에서 아마 피지컬 AI가 구현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뭐 산업계에서는 뭔가 로보틱스와 융합된 형태의 피지컬 AI가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피지컬 AI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기계공학, AI, 센서 연결성의 융합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소개를 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인류의 발전 단계가 첫 번째는 이제 기계공학을 통해서 어떤 동력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전기 시스템으로 넘어간 다음에 전자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AI까지 갖고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계에서 혁신을 물리 세계로 가져오려고 하는 흐름에서 이제 피지컬 AI가 나왔고 거기에 있어서 기계공학이 다시 키워드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지컬 AI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물리적 실체 안에 구현이 되어서 센서와 액추에이터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이제 자율적으로 판단, 행동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여기에서의 용어들을 하나하나 분리를 해보자면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물리적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면은 결국은 기존의 에이전틱 AI까지는 물리적 실체가 없어도 됐지만은 피지컬 세계로 넘어가려면 결국 피지컬 실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현실 세계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런 뭐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를 가져오는 게 그냥 긁어오면 되는 거였고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실 세계로 가고자 하면은 이제 현실 세계의 어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인식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실체는 결국 하드웨어 시스템이 되겠고요. 현실 세계 인식은 딥러닝 모델, 일반적으로 뭐 비전 검사, 아니면 음성 인식, 텍스트, 뭐 세멘틱 리코그니션 뭐 등등등에 해당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전틱 AI 자율적 판단 행동을 위해서는 이제 언어 모델이 필요한데, 사실 앞에 두 개 하드웨어 시스템과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친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 모델에 있어서는 사실 기계공학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이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잘 활용하는 단계는 아직은 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세션이 어떻게 보면은 기계공학자들을 위한 이제 언어 모델의 인트로덕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로는 언어 모델 기초 이론 및 진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챕터에서는 이제 기본 개념 그리고 이론적 배경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주요 구성 내용으로는 이제 언어 모델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 와중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왔는데 그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며, 트랜스포머의 기반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GPT나 아니면 버트 같은 주요 모델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모델의 어떻게 보면은 응용단에서 오픈소스 모델과 클로즈소스 모델 간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언어 모델 생태계를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런 생태계를 바탕으로 오픈소스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을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LM이라고 하면은 약어죠. Large Language Model인데, 이제 먼저 large라고 하면은 보통 수십억 개에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갖는 거대한 신경망 모델이라고 사람들은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은 이제 소형 언어 모델인데, 소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만에서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제 기준선은 이제 사람들 간의 컨센서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랭귀지 모델인데, 이제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언어적인 표현을 인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언어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사고 체계 같은 게 언어로서 구속이 될 수밖에 없고 언어로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그 구조 아니면은 논리적인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이러한 도표를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인간의 지식을 모사하는 어떤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개념이 있고, 그거를 이제 파라미터와 매개 변수화하는 머신러닝이 있고, 그 매개 변수를 딥하게 쌓아가지고 이제 어떤 더 추론 능력을 향상하는 딥러닝이 있고, 딥러닝 안에 이제 생성형 어떤 컨셉추얼한 개념을 더 이제 데이터를 생성한 제너레이티브 AI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LL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딥러닝과 제너레이티브 AI의 어딘가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를 잘 수행하는 모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의 최종 진화형이 LLM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인공지능 기술들을 다 종합해서 만들어진 결정체다. 그리고 기존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데이터와 그리고 파라미터들을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인간이 자연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기존의 비전, 음성인식 등등등과는 이제 범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활용성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LP에서 가장 이제 처음 사람들이 생각한 것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결국 언어적 표현을 어떻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것인가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결국 언어적인 표현을 수치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언어적인 표현들을 빈도 연결해서 같이 쓰느냐,
빈도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두 단어의 연결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통계적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문서 안에서 특정 하나의 단어 또는 두 개의 단어의 연속 시퀀스의 등장 빈도를 계산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특정 단어 두 페어가 자주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그 두 단어의 연관성이 높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수치화를 수식을 적어보자고 하면은 조건부 확률의 연쇄 법칙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저 모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앵그램 모델을 통해서 마크로브 과정을 통해서 n-1개까지의 영향들을 고려한 그런 언어 모델을 제안을 해서 앵그램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앵그램의 문제라고 하면은 희소성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상에서 그런 그 단어 페어가 등장하는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수준의 통계적인 값을 뽑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마크로브 과정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맥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뭐 단어 표현이 유사한 다이어 등등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통계적 언어 모델은 어떤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깊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그럼 언어적인 표현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통계적인 값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갖는 다차원 벡터로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신경망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신경망 언어 모델은 그 특정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차원 벡터로서 인베딩을 해서 그 단어 간의 거리를 계산하면은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다, 다르다, 유사하다, 다른 의미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제 feed forward neural network로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feed forward neural network를 하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feed forward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된 길의 문맥밖에 고려할 수가 없다 보니 이제 RNN도 나오고, 그 RNN에 좀 더 개선된 LSTM도 나와서 이러한 이제 신경망 계열로 제가 보면은 언어적인 표현을 인식하고자 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RN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의 그런 그 초기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제 리커런트하게 추론을 연달아 하면서 극복을 했으나 이제 장기 기억 손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LSTM으로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보완하는 성격에서 제한이 되었으나, 이 또한 이제 문제는 이제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다. 즉 이전 단어의 입력이 들어가야만 현재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한계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의 발전 흐름을 보자면은 이제 쭉 이제 이어오다가 이제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이후로는 사실상 모든 언어 모델은 다 트랜스포머 계열 기반의 아키텍처로 설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전과 이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이전은 large language 모델이라는 개념이 사실 거의 존재할 수가 없었던 시대라고 보면 되고, 이제 트랜스포머 이후로 결국 파라미터를 키우고 텍스트를 더 많이 넣어도 학습이 충분히 잘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 이전과 이후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페이퍼에서 트랜스포머가 나왔고요. 인용수를 보자면은 186,614회입니다. 그래서 18만 회라고 하면은 거의 인류의 현재 뭔가를 바꾼 수준의 페이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라미터 수와 퍼블리케이션 데이트의 그 도표를 봤을 때 파라미터 수가 여기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로그 스케일에서 이제 한 과거 30년, 50년 동안은 이 기울기로 가다가 이제 쿠다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성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울기가 한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트랜스포머 이후로는 이제 기울기가 한번 더 꺾입니다. 로그 스케일에서 기울기가 꺾인다는 거는 엄청난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머 이후로는 사실상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진짜 엄청나게 큰 파라미터를 활용한 그런 모델의 연구가 가능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이후로 아주 많은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뭐 GPT부터 해서 클로드, 뭐 딥시크 등등등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리뷰 페이퍼인데 사실 미국 모델과 중국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 모델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이버 하이버 클로바 하나가 보이고 뭐 다른 이제 리뷰 페이퍼에서는 뭐 그 엑사원, LG 엑사원도 보이긴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구글 아니면은 메타 아니면 이제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화웨이 아니면 중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많이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QN 모델이라든지 라마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소스 모델로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쪽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니 이제 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소버린 AI 하면서 우리나라도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약간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 이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어떤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등장을 했느냐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영어의 입력을 놓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태스크로 이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영어 문장이 들어가고요. 이 영어 문장에서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디코더 부분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력한 영어 문장의 주요한 특징들이 뭐고 그리고 현재 그 특징을 바탕으로 어떤 단어를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느냐를 추론하는 식으로 이 트랜스포머 전체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인코더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입력으로 이제 한 시퀀스에 그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각 문장이 들어가면은 문장을 단어로 쪼갭니다. 그러면은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의미적인 갖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벡터로 인베딩이 되면은 각 단어 하나가 특정한 다차원의 벡터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풋 인베딩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 인풋된 인베딩들이 현재 단어 순서상에서 어떤 순서에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이소니덜 포지셔닝 인코딩이 함께 들어가서 현재의 단어의 의미 벡터와 그 위치 벡터가 함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이 핵심인데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적인 것들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게 VKQ라고 하는 Value Key Query가 있습니다. 이 Value Key Query에 대해서 이제 Scaled Approach Attention이 수행이 되게 되는데 이것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쿼리는 현재의 이 단어가 어떠한 값을 참조하면 좋겠는가, 즉 현재의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값과 연관성이 큰 단어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Q가 들어가게 되고 키는 다른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와 Q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수행이 돼서 내가 현재 이 단어는 어떤 값을 참조해야 될을 모든 키 값들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이 쿼리, 현재 이 단어는 다른 단어와 연관성이 높아 라고 하면은 그 결과값이 그때의 그 value와 결합돼서 강조가 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현재 단어가 어떤 의미적인 것들을 참조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강조가 됩니다. 즉 현재 단어와 다른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서 그 찾아진 연관성을 value에 더 강조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하면은 디코더는 이제 이 태스크가 번역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영어 문장 통자가 들어가고 뒤쪽은 번역된 단어 하나를 예측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단어가 이제 주르륵 들어가서 다음 단어가 알치게 되면은 그 다음 단어가 다시 또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추론을 이어나가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코더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썼는데 이제 디코더 부분에서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를 써야 하냐라고 하면은 이 퀄이랑 키 값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현재 퀄이 값으로 키를 찾아야 되는데 미래에 알지 못하는 키 값을 참조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이브하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것들을 참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스킹을 씌워서 이제 참조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즉 현재의 디코더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등장할 키 값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키 값들에서만 참조를 해라라고 강제로 이제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 통과한 다음에는 한 번 멀티헤드 어텐션을 한 번 더 수행을 합니다. 이 과정은 이제 value랑 키 값은 인코더에서 추출된 값을 쓰고요. 이제 쿼리 같은 경우는 현재 디코딩 되는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또 뭐냐라고 했을 때 현재까지의 단어들이 이제 현재까지의 그 번역된 단어들로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번역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을 때는 기존에 넣어줬던 영어 문장에서 그 값들을 키 값들을 다 비교를 해서 현재 번역이 안 된 키를 찾아서 그 키 값으로 이제 번역이 수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보를 이제 융합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코더가 수행을 될 때 뭐 이제 앞 단어를 참조하지 않게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멀티헤드 어텐션에서는 인코더에서 현재 번역되지 않는 영어 단어, 영어 의미를 찾아서 그 값을 이제 최대한 번역을 하도록 이런 플로우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서 최종 아웃풋 프로버비리티가 나오면은 이제 현재 번역될 단어가 확률 분포로서 확률 벡터로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가장 높은 확률을 샘플링하는 그리디한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상위 50개의 그 하이 프로버비리티에서 샘플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적 확률 기반으로 샘플링을 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번역된 단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번역된 단어가 다시 이제 쉬프트된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트랜슬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단어 하나 수행을 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의 효과라고 하면은 이게 아마 제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앞에서 이 쿼리와 키와 연관성을 곱해서 그 연관성이 높은 얘들을 value와 결합해서 강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과 같은 예문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라는 예문에서 이 가리키는 이 3인칭 대명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데 있어서 이제 얘가 쿼리가 되고 이 키 값들과 다 비교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 it은 애니멀을 지칭한다 라는 게 이제 강조가 되는 식으로 이 셀프 어텐션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문에 있어서 it이라는 것의 의미적인 것을 파악한다라고 했을 때 RNN이나 LSTM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길이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컨텍스트가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애니멀을 가리킨다라고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기억 손실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키 값과 밸류 값들을 다 키랑 쿼리 값들을 다 비교를 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유사도가 높은 단어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특정 단어 간의 연관성을 찾아서 그 의미적인 내용을 강조한다라는 게 너무 파워풀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그 뒤로 발전을 해 나간 게 첫 번째가 BERT입니다.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인코더 부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풀 문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문장 내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잘 찾겠다라는 목적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의 이제 주요한 목적은 양방향으로 그 문장을 인식을 해서 어떤 문맥적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마스크 랭귀지 모델 그리고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라고 하는데, 마스크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은 입력으로 들어가는 문장 일부 단어를 가리고요. 그리고 출력으로는 그 가린 단어가 뭔지를 맞추는 겁니다. 이 태스크를 잘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앞의 단어와 뒤의 단어의 의미적인 관계들을 파악을 해서 그 마스크된 단어가 뭔지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문장 내의 단어를 간의 의미 관계를 명확하게도 학습을 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고 해서 이제 질문 답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속된 문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두 개의 문장을 주어주고 그 두 개의 문장 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문맥적 관계가 맞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앞에 들어갔던 문장의 텍스트와 뒤에 들어갔던 문장의 텍스트들 간의 연관성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잘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형식은 동일합니다. 이제 토큰 임베딩이 들어가고요, 인풋 임베딩이 들어가고 이제 위치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 같은 경우는 앞의 문장, 뒤의 문장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그먼트 임베딩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ERT 같은 경우는 일단 문맥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통해서 전이 학습을 해서 다양한 예를 들면 댓글이 우호적인 댓글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학습이 잘 된다라는 게 있고요. 단점은 길이의 제한이 있고 텍스트 생성을 못한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GPT인데요. 이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전체 구조 중에서 디코더 부분만 활용을 합니다. 디코더 부분만 활용을 해서 이제 현재까지 들어간 문장에 이어질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들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건 Next Token Prediction이라고 해서 현재의 문맥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에 뭐가 나올지를 맞추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Pre-trained Transformer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방대한 텍스트에 대해서 그 Next Token Prediction을 계속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세 조정 없이 여기서부터 이제 프롬프트만으로도 그러한 답변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 이 Pre-trained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력 형식은 동일하게 토큰 임베딩을 하고 포지션 임베딩을 함께 써서 트랜스포머와 동일한 입력 형식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제 문제는 텍스트 생성은 잘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특정한 답변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요. 또한 긴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이제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있는데, 단점은 당연히 인코더는 양방향 문맥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세멘틱한 정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파워풀하나 이거 같은 경우는 생성 능력에 특화되어 있어서 문맥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정리하자면은 이렇고요. 이제 버트는 인코더, GPT는 디코더고, 이제 학습 태스크는 얘는 빈칸 채우기 아니면은 관계 예측, 얘는 다음 토큰 예측. 그리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은 서로 크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GPT 모델입니다. 생성을 하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워드 투 벡터 등등등이 있었다가 이제 트랜스포머 이후에 디코더 올리, 디코더 인코더, 이제 인코더 올리 이렇게 쪼개지는데, 결국에는 사실 메인스트림은 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로 다 이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한 기초적인 구성은 다 GPT 기반에 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언어 모델을 잘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잘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Closed Source LLM이라고 해서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아니면 그록 같이
이제 저희가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토큰 수만큼 API로 호출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되겠고요. 이제 오픈소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가 대중에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델 구조나 파라미터가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겠다 보니까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아니면 개인 구축한 서버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오픈소스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학습을 했고 어떤 데이터를 썼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 로직을 구성을 했는지는 다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뭐 최근 오픈소스 모델이 뭐 GPT-4에 뭐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더라 뭐 등등등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제가 본 것만 해도 뭐 메타라마의 이제 메타라마 3.1에 405빌리언 4050억 개의 파라미터 모델이 GPT-4의 5의 초기 모델 수준이다. 아니면 엔비디아의 라마 네모트론이 뭐 GPT-4를 5를 이긴다더라.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GPT-4-5는 상용 그 LLM 서비스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답변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구조화된 답변을 생성해내는 능력, 코딩 작성 능력 등등등의 다면적인 평가를 했을 때 거의 그 사람이 인식하는 수준에서는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라마 3.1, 405 빌리언 뭐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그 언어 모델의 논리 추론 성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학적인 풀이 능력을 검증하는 그 데이터 셋 안에서는 성능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얘한테 표로 정리해줘, 엑셀로 정리해줘, 아니면 구조화된 답변을 유도한다라고 하면은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AI 사이트를 찾다 보면 이런 리더보드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탑 모델들은 뭐 제미나이, 그록, 뭐 챗GPT와 같은 모델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그록 이제 베타 버전이 아니라 진짜 그 그록 3가 거의 뭐 탑 점수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6개월 뒤면 또 바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셋이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수학 문제 그리고 그 에이전틱하게 코딩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뭐 클로드는 코딩을 잘하고 뭐 추론은 이제 GPT나 그록이 잘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보드를 보다 보면은 베스트 오픈소스 모델 퍼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오픈소스들만 따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동일한 그 태스크에 대한 점수표인데 이제 여기에 뭐 딥시크도 있고 엔비디아 것도 있고 이제 라마도 있는데 보다 보면은 상용 모델들은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데 90점 언저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소스 모델로 가면은 이런 성능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나 이런 데에서 성능이 좋다. 뭐 오픈소스 모델이 뭘 이겼다더라 하는 것들은 그 태스크에서만 점수가 높게 나왔을 확률이 높다. 특히나 뭐 엑사원, 하이버 클로바 뭐 등등등에서 이제 뭐 어떤 거는 뭘 이겼다더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성능이 계속 다른 모델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픈소스의 모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고용량의 이제 서버 시스템을 고려하고 뭐 그런 거를 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로컬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고려해 두고 이제 그런 언어 모델들을 개발하다 보니 이제 가장 빠른 모델 하면은 거의 라마 계열 메타에서 만든 그런 모델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레이턴시 같은 경우도 아마존 AWS 뭐 등등등이 가장 빠르게 레이턴시가 나오는 그런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언어 모델의 한계점이라고 해서 뭐 할루시네이션이 많다, 뭐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에서 설명해줘 하면은 주르륵 답변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GPT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학습한 데이터 안에 세종대왕이라는 표현도 있었을 것이고 맥북이라는 표현도 있었을 것이니 그걸 바탕으로 다음 토큰 프레딕션을 수행을 하면은 뭐라도 사실 나오게 됩니다. 그건 사실 필연적인 것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심하다라는 게 좀 강조가 됐었던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신 정보 반영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이 모델은 어느 시점 정보까지 학습이 돼 있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말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뭐 길이가 뭐 길어지면은 잘 못하던더라, 뭐 데이터 편향성이 있어서 차별적인 답변을 한다더라 등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하도 많은 사람이 언어 모델을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한다든지 아니면 해결이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프롬프트나 아니면은 이제 파인 튜닝 과정 등을 통해서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완 장치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검색 생성 증강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정답 문서에 기반해서 답변을 만드는 그런 기법들도 제한이 되고 있고, 또 뭐 최신 정보가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그 모델들한테 너가 직접 검색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해줘라고 이제 툴을 지어주면은, 툴 콜링 아니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 API에 접근하는 권한들을 넣어줬을 때, 넣어주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어느 정도 되더라. 그리고 컨텍스트 길이가 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최근에 디퓨전 모델에 기반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는 접근들도 있고요. 뭐 이런 파인 튜닝이라든지 아니면 프롬프트 개선, 뭐 소형 언어 모델 등을 통해서 이런 앞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언어 모델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언어 모델의 생태계를 보다 보면은 뭐가 많습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올라마를 설치해가지고 올라마에서 이제 코드 몇 줄로 라마 모델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QM 모델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LM 스튜디오를 깔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연동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허깅 페이스 뭐 가져와다가 랭그래프 랭체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까지만 저희가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언어 모델을 이제 서브로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시작을 하면은 나머지는 대략적인 구성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를 뭐 자주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있으실 수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허깅 페이스는 일단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레포지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GitHub인데 인공지능 모델에 특화된 그런 GitHub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다 보면은 이제 이제 허깅 페이스 페이지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여기 모델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비전을 한다든지 자연어 처리를 한다든지 음성 텍스트 스피치 아니면 텍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뭐 강화학습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오픈소스 모델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모델의 우수성을 보이고자 할 때 이제 비교 모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아주 빠르게 뭐 들어가서 이런 오브 디텍션을 하면은 다양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등등등에서 올려놓은 그런 모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뭐 클릭 몇 번만으로도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성능을 가진 모델들을 가져와다가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허깅 페이스를 잘 이제 쓰려고 하면은 이제 필요한 게 이 토큰을 발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프로파일에 액세스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토큰을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제가 발급받았던 토큰들이 리스트가 쭈르륵 뜨게 되고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토큰 해서 저희는 뭐 리드만 할 거기 때문에 예.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토큰을 발급을 받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토큰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랩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이제 PC에서 이 허깅 페이스의 리포지토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토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저장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하면은 네이버에서 공개된 리포지토리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네이버에서 공개된 언어 모델이 쭈르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제 텍스트가 있고 비전이 있는데, 이제 비전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이라고 해가지고 비전 입력도 같이 받아서 답변을 해주는 모델이고요.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텍스트만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아마 처음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 리포지토리에 대한 사용 권한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섹션이 뜰 겁니다. 그거는 이제 동의를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쭉 내려보면은 이제 베이직 인포메이션, 뭐 컨텍스트 길이는 16K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언제까지다. 가 나와 있고, 뭐 성능 지표 상에서 뭐 어느 정도다. 뭐 QN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예시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모델을 다운받아서 이제 여러분 로컬 캐시 폴더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불러와서 다음과 같은 이제 문답을 저희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시스템 해서 네이버에서 만들었다. 오늘은 이 날짜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과 양자역학의 관계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줘. 라고 이렇게 이제 두두둑 해서 최대 답변 길이, 그리고 답변이 끝나는 스탑 스트링 등등을 설정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은 답변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답변을 하는 걸 보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르륵 작성을 하는데, 사실 이 똑같은 질문을 챗 GPT에 보면은 답변이 아주 체계적으로 5스텝으로 쪼개가지고 테이블까지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소스 모델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파라미터 수가 적어서일 수도 있는데, 결국 상용으로 쓰는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비용이 지불되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 관리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답변을 퀄리티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답변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요. 이제 이런 오픈소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좀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시작은 이제 바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